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4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 49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음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물음이 그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허구를 실제한다고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물음이. 이거 하랄레는 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답이 없는데 아직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갑자기 존재하지도 않는 걸 생각하게 됐느냐. 존재도 않으니까 실제적인 이런 물리적인 실체, 객관적인 대응물이 없는 것들을 왜 갑자기 생각하게 됐느냐.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열쇠가 돼요. 이게 그 답이 안 돼 있는데 이 책에는요, 그걸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라리가 명확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49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 보시면, 그러니까 허구 덕분에, 그죠? 픽션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49페이지 마지막 문단, 개미나 벌도 많은 숫자가 모여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변이가 발생해야만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데, 우리 사피엔스는 그렇지가 않다.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유연하게 협력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맨 49페이지 맨 끝에 문장이죠.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또 바로 넘어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다른 동물들도 협력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 다른가? 그 얘기는 뭐 그거죠. 뭐라 그래야 되냐? 옛날에 양질 전환의 법칙? 뭐 그런 걸 들어보셨죠? 양이 많아지면 질적으로 변화가 온다. 한편으로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이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50페이지 오늘 읽을 부분, 그죠? 푸조라는 신화부터 해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차분히 보겠습니다. 푸조라는 신화. 우리의 사촌인 침팬지는 수십 마리가 한 무리를 이뤄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평균 한 40마리, 40마리 정도가 돼요. 40마리 정도가 하나의 밴드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가 돼요. 사냥을 같이 하며 함께 어깨를 겹고 개코, 원숭이, 치타, 다른 침팬지들과 싸운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계층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무리를 지배하는 개체는 거의 항상 수컷인데 알파 수컷이라 불린다. 그죠? 우두머리 수컷. 근데 우두머리 수컷이 한 마리인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두 마리인 경우도 있어요. 둘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수컷과 암컷은 알파 수컷 앞에서 끙끙거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복종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죠? 그거 안 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치고 그러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서열을 나타내는 행위를 합니다. 요 중요한 얘기예요. 서열을 나타내는 행위를 해요. 우리 인간도 하죠. 그죠? 인간도 서열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메이저가 아니에요. 인간은 오히려 행위를 하죠. 인간도 서열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서열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죠. 이제 이거의 연장선에 있으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인간은 사물을 통해서 해요. 서열을 사물로 나타내요. 사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지구를 말아먹는 이유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 수컷이 사물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진 않아요. 자기가 알파라는 것을, 대장이라는 것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엄청 서열이 심하잖아요. 뭐 개들도 서열 심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 개 기를 때도 새로 한 마리 개 들어오면 막 서열 다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뭐 개를 기를 때, 그죠? 자기
인간한테도 서열 막 부여하잖아요, 개들이. 그래서 엄청 그 서열 의식이 아주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강하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 정하고. 근데 그게 다 행위로 드러나요, 행위로. 행위나 아니면 드러나봤자 이제 몸의 치장 정도, 그죠? 몸 색깔이나 뭐 볕 이런 거, 무슨 뭐 그 수탉 같은 경우는 그런 거로 드러나는 것 뿐이죠. 무엇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물을 이용하는 게 없어요. 사물. 이거 엄청 중요해요, 사물. 근데 인간은 사물을 이용해요. 이 호모 사피엔스의 낭만성이야, 근데 그게. 낭만성이고,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이 다른 모든 동물과 그 호모 사피엔스를 나누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면 그 증거가 남았었겠지.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안데르탈. 사물의 의미를 부여. 그렇죠. 바로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능력. 완장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장, 왕관, 아니면 무슨 옷 색깔 이런 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팬지는 절대 자기가 그 우두머리라는 행위는 하고 하지만은 그죠? 이거 사물을 이용하진 않아요. 사물을 뭐 착용하거나 뭐 그죠? 막대기를 들고 내가 뭐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유전자에 그렇게 진화 그 계통으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다른 존재들은 유전적으로 그게 발달한 행동이고 우리 인간은 그 유전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게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회화가 되면서 학습된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왜 보통 뭐 그런 얘기들 하죠. 학교에서 뭐 사회화로 반해서 이제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 힘 자랑해서 그때는 그런 사물로 아니라 힘으로 그냥 그냥 다른 그런 동물들과 비슷한 상태에서 그렇죠. 어른이 돼서 사회화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상징 능력, 이거 상징 능력. 상징 능력을 습득하고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활용할 줄 알게 되면서 사물을 그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 사피엔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물을 이용하는 거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사회적 의도를 나타내거나 할 때 하는 동물은 아주 결정적으로 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른 동물도 이렇게 그 서열 의식이 명확하고 서열이 다 이렇게 정해지고요. 또 물론 끊임없이 서열을 확인하죠. 이게 한 번 정해진다고 정해져서 그냥 끝까지 가면은 오히려 평화롭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다른 침팬지 밴드에서. 자, 그래서 일단 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수컷은 자기 무리 내의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 애쓴다.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그 상태가 유지돼야만 자신이 우두머리인 지위가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체가 싸우면 개입해서 폭력을 중단시킨다. 덜 자유로운 측면도 있는데 인기 있는 먹을거리를 독점하거나 그래서 지가 맨 먼저 와서 먹자 막 인간이 먹이 주면은 자기가 먼저 와서 먹고 원숭이들도 그렇잖아요. 서열 따라서 서열이 낮은 수컷이 암컷들과 짝짓기를 할 수 없도록 막 방해를 놓거나 뭐 아주 뭐 쫓아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수컷 두 마리가 알파의 쥐를 놓고 경쟁할 때는 각기 지지자들과 동맹을 맺고 싸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동맹을 맺는다는 건 사회적 관계를 다룬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회적 관계를 그 관리하고 다루는 그 능력 때문에 이제 우리 영장류에서 심피질이 커진 거고, 그래서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400cc 정도, 400cc 정도입니다. 400cc 정도로 이제 그 뇌 전체 용량이 그렇고, 우리 사피엔스는 한 1350cc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지지자는 같은 무리 내의 암컷 수컷들이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똑같아요. 우리 선거하는 거랑 선거도 뭐 항상 지지자가 똑같다면 선거 결과가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한두 명 빼오고 근데 그게 또 막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한두 명 빼오고 이쪽 편으로 붙게 하고 그러려고 아주 그 평소에 엄청나게 그 다른 그 수컷 다른 것들이 다른 개체들이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행위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침팬지들 같은 경우 가장 그 큰 호혜의 행위가 이것도 그래. 이것도 그 뭐냐면은 그 인간하고 조금 다른데요. 침팬지는 약간 있는데 먹이를 나눠주는 게 약간 있긴 있어요. 침팬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 두드러진 건 그거죠. 털을 골라주는 거죠.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루밍. 그게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는 그런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면은. 그러니까
알파 수컷이라고 해서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알파 수컷 털만 골라주는 게 아니라 알파 수컷도 열심히 막 골라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것이 털을 다듬어주고 호의를 아주 중요한 그루밍. 그래서 우리 그 언어의 발달 여기서는 뒤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언어가 어떻게 해서 그 진화했느냐 할 때 언어 그루밍설도 있어요. 언어라는 게 우리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의 집단이 커지면서 일일이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는 40마리니까 이게 그루밍 시간을 따지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뭐 30분, 40분씩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사피엔스가 뭐 50명, 100명 넘어가면서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루밍. 그런 걸 실제로 하죠,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애들한테도, 괜찮아, 우르르, 막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그루밍을 해준다. 그런 그 그루밍의 일종 아니냐. 음성 그루밍. 그런 이제 언어 진화 썰도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동맹 구성원 간의 결속은 매일 이루어지는 친밀한 접촉에 기반을 둔다. 껴안고 만지고 키스하고 털을 다듬어주고 서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 말이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아기에게 입을 맞추듯이 최고의 지위를 원하는 침팬지들은 다른 침팬지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아기 침팬지에게 입을 맞추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알파 수컷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보통 육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고 안정된 동맹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회적 관계가 그 지위를 결정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큰 기본적인 틀에서는. 자, 그래서 51페이지로 가시면요. 51페이지 맨 위에 동맹은 알파 수컷의 지위를 향한 투쟁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맹의 구성원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먹을거리를 나눌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돕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집단이 가능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로 만난 적도 싸운 일도 상대의 털을 골라준 적도 없는 두 침팬지는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서로 도울 가치가 있는지 둘 중 누구의 설이 높은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로 표현하기 때문에 딱 보면 서열을 알고 뭐 이렇게 그저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아주 크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전형적인 침팬지 무리의 개체수는 20에서 50마리를 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집단 내 개체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불화가 생겨서 일부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친밀한 접촉을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넘어선 집단하고는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 되면 그 집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집단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화가 생겨서 일부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다.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00마리가 넘는 집단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 침팬지 무리의 경우에요.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으로 모인 거 정도예요. 저희 관찰한 게 일시적으로 밴드가 이렇게 몇 밴드가 일시적으로 같이 행진을 했던 건 거지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거는 한 40마리를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무리들은 거의 협력하지 않으며 영토와 먹을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리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는 종족 확살 사례도 하나 있는데 한 무리가 이웃 무리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상대편 무리 수컷들을 고립시켜서 여러 마리가 막 린치해서 죽이고 해서 그런 이런 사례가 한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동족 살해, 그러니까 동족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보여졌어요. 인간 빼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동족 살해를 뭐 자행하죠. 아주 그죠? 아주 자행을 하는 아주 독특한 종인데요. 다른 종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들은 있지. 왜 숫사자들끼리 다툼하다가 이제 그죠? 상대편을 죽이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게 이렇게 동족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는데 침팬지는 그런 성향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연속선에서요.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아마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원시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하는 초기 인류의 사회적 삶을 지배했을 것이다. 뭐 이거랑 많이 다르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인간은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본능 덕분에 친분을 맺고 위계 질서를 형성하며 사냥이나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이들 원시 인류의 사회성은 서로 친밀한, 그죠? 직접적인 접촉에 기반한 그런 친밀한 소규모 집단에만 적용되었다. 사고십시오. 집단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무리가 쪼개졌다. 그래서 설령 특별히 비옥한 유역에 정착하여 원시 사피엔스 5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어디서 사냥을 하고 누가 짝을 지어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인지혁명에 뒤이어 뒷담화 이론이 등장한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더 크고 안정된 무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뒷담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뒷담화가 이제 사회적 정보를 교환하는 거를 했죠. 사회적 정보.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게 던바의 수죠. 그죠? 우리 나왔었죠. 그죠? 이게 됩니다. 던바의 수. 그래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며 효과적으로 뒷담화를 나눌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뇌 용량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회적 관계를 기억하고 관리하고 또 그 변화를 추적하고 정말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요. 이거 150명이 한계다라는 그런 그 사회적 지능 가설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던바의 수. 심지어 오늘날에도 인간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결정적 임계치는 이 마법의 숫자 근처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임계치 아래에서는 공동체, 사업체, 사회적 네트워크, 군대 등 모든 조직이 친밀한 관계와 소문 퍼뜨리기를 주된 기반으로 삼아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 서열, 직함, 법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없이도 친밀한 서로 아니까 저게 서열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보고 하니까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30명을 거드린 소대 심지어 그러니까 100명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대가 그거에 해당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중대 정도도는 그 공식적인 규율은 최소한 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잘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원들은 서로를 다 잘 알고, 그죠? 소속감이 아주 가장 그 강력한 곳이 중대입니다. 중대, 그죠? 근데 존경을 많이 받는 상사는 중대의 왕이 될 수 있으며 임명된 장교보다도 더 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작은 가족 기업은 이사회나 CEO, 회계부서 없이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 하지만 150명이라는 임계치를 넘는 순간 이런 방식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 수천 명을 거느린 사단을 53페이지죠. 소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한 가족 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면 위기를 맞는다.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업도 150명으로 조직을 그죠? 단위로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사례를 잘 써놨죠. 그래서 가족 기업으로 출발해가지고 아주 상사가 잘 되고 기업이 점점 커지면은 이제 기업주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왜 초기 창업주는 우리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 그죠?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많이더라도 다 내가 품으리라, 그죠? 가족으로 품고 같이 이 사업을 이렇게 잘 해보리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50명 넘어가면. 그죠? 창업주의 생각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끼리 서로가 안 되는 거니까 서로 그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친밀한 관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담 같은 것들 많이 또 본 전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죠? 가족 기업으로 예전에는 특히 그랬으니까요. 우리 근데 산업화 초창기에는 가족 기업으로 출발해서 규모가 커지고 장사 잘 되고 기업을 늘려나가는데 어느 때부터 위기가 온다. 그 위기가 오는 게 바로 요 단계라는 거예요. 요런 단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기업을 경영하는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하고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는 어떤 형식적인 규칙, 서열, 이런 거 막 필요한 거죠, 막.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근데 그런 거는 또 그런 것들은 또 결국 문제를 않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그 정도 얘기하겠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앞에 하나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적 균형 가설인데 그래서 던바에서 150명이 나왔고요. 그죠? 이제 사회적 내와 우리의 삶. 그래서 결국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와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중국에서도 뭐 관시라 그러나 그죠? 그 관계가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고 배웠는데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결국 타인이다. 그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과거 조상들이 살았던 조건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존재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인간이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고 이가 반대로 중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는 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그죠? 왜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가면 좋은 곳이 두 군데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곳. 예? 그 어디일까요? 그거 아시죠? 그죠? 감옥하고 군대. 아니 그건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고요. 다 두 개 다 원자가 붙는 거지. 원자. 병원, 법원. 그죠? 병원하고 법원. 그러니까 사실 이 직업이 피곤한 게 병원에 간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거고 병원은. 그다음에 법원에 간다는 거는 이게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예요. 관계에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어떤 범죄 그런 거 말고는 보통 민사 사건이 이게 얽힌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그죠? 뭐 상속 다툼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안 가면 그 어떤 관계에서 이게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그 법원에 간다는 거는. 그래서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곳. 그래서 법원하고 이제 법원인데. 근데 또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죠? 법조계하고 이제 의료계가. 그래서 그 법조계 의료계 일 생기면 당장 어떡합니까? 뭐 법원이나 병원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뭐 좀 중대한 뭐 병이나 그죠? 좀 심각해 보이는 병이나 아니면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부터 찾잖아요. 야, 어디 뭐 법조계 아는 사람 없냐, 그죠? 야, 어디 뭐 병원에 아는 사람 없냐, 그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진화한 환경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사니까요.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그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및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비교할 때 그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그 비율이나 횟수에서 좀 많은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 머리를 쓰고 골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오히려 낯선 사람을 만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니까 그죠? 50명 뭐 100명 공동체에서 살아가니까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해봤자 옆에 공동체인데 그 집단도 보통은 이제 반개 친척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변에는 그죠? 그래서 사실 완전 낯선 사람 만난 경우 이거는 대단히 큰 일인 거죠. 대단히 큰 일이라서 뭐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한 다른 또 그건 조치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근데 이게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그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 야, 같은, 어차피 혈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면은 4촌, 6촌 될 것이고, 같은 혈족이고,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가족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가족도 어제 감정이 다르고 오늘은 또 티격태격하고 어떤 좋았다가 우리 뭐 세네 명, 네다섯 명 모여 살아도 티격태격 하는데 이게 50명, 그죠? 한 100명 되면 이게 티격태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또 똑같아. 침팬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지들 혈연적으로 연관돼 있는 애들인데도 서열 여튼 치열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의 무리, 밴드를 이루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거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는 다르지 않느냐?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비율이 높지만은 그거보다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까운 사람들 및 그러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한번 태어나면은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40, 50명에서 100명의 무리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오늘날은 그보단 좀 사정이 낫죠. 이사를 가던가 직장을 옮기면 되니까. 하지만 옮긴다 그래서 뭐 끝나나? 거기 가면 또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던 싫던. 그죠? 예를 들면 회사 사람들 뭐 등등.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기고 다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항상. 같은 직장 누가 들어왔는데 아주 골치 아파. 아니, 그런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단 뭐 1년이든 2년이든 같이 가야 되니까 골치 아프고. 이게 결국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는 그겁니다. 우리의 뇌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이 150명 저장하고 다루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맨날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근데 그게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그래서 꾸준히 인기가 유지되는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이런 거라고. 런닝맨 또는 무한도전. 그죠? 이게 사실 여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거 뭐 맨날 똑같은 인물, 그죠? 맨날 뭐 6명, 7명, 무한도전 6명, 뭐 7명 맨날 똑같은 인물에 뭐 맨날 비슷한 거 뭐 지겹지도 않냐, 그죠? 이런 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그 게스트에서 1명, 2명 신선한 인물들을 넣죠. 그죠? 그렇긴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뇌가 원래 이런 거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적 뇌가. 그러니까 맨날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들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가족들의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가족들도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치고받고 하고, 이 사람들도 서로 친하면서 친하지 않은 듯, 아니면 어떤 보다 좋은 목표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를 꽤 즐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 조상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죠? 매번 엇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게, 우리 선거 결과 보면 알아요. 선거 결과. 아니, 동일한 국민인데 맨날 선거 결과가 달라. 사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인물인데 결과가 맨날 달라요. 맨날. 그죠? 이 내에서 이렇게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협력, 배신, 연대, 복수, 계약, 거래, 속임수, 위협, 강제, 회피, 무시, 이게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맨날 보던 사람들 내에서 이게 막 돌고 돈다는 거예요. 서로 뭐 협력했다가 뭐 협박했다가 속였다가 뭐, 그죠? 그래서 각가지 이유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퍼즐풀이, 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뻔한 똑같은 인물들이지만 매번 회차마다 뻔한 일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배신의 아이콘 이광수 씨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맨날 배신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 인간은 주로 배신하는데 이거 똑같아요. 공동체 내에서 저 인간 몸에 들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인간이 한 번 결정적인 도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또. 그거를 캐치하고 또 그렇게 하기 잘 구슬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사회적 퍼즐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런 관계에서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비슷한 인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또 그걸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즐겨본다, 나름.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은 이거지. 비록 하나의 무리를 이루었고 다 혈족 집단이라고 하여도 그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편지 무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안에서 협력과 갈등, 신뢰와 배신, 교환, 거래, 성적 관계, 지위의 높고 낮음 등에서 한 개인, 개체가 맺는 관계는 복잡하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계속 알파 수컷이라도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루밍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지. 또 어떤 젊은 수컷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래. 항상 그래. 복잡해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젊은 수컷들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계를 잘 다뤄야 되니까, 여기 쓴 것처럼요. 그래서 침팬지는 무리 내에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서열 1위가 될 수도 있고, 서열 1위였다가 하루아침에 최하가 될 수도 있죠. 과학자들이 찍은 비디오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서열 1위였는데 젊은 수컷 둘이 연합해가지고 젊은 암컷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걸 구태타를 하더라고. 그것도 얘가 하루에 꼴찌가 됐어. 꼴찌가 돼가지고 먹이도 못 먹고 맨 나중에 하나씩 먹고 그러더라고. 어제까지 서열 1위였는데. 근데 좀 흉폭한 애였어요. 걔가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열 1위가 뒤집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로 그 알파 수컷이 된 그 두 마리가 또 그럼 평화로우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둘이 또 엄청 또 이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집단이 엄청 시끄러운 거지.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내에서도 왜 아빠랑 엄마랑 헤게모니 싸움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 내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그럼 누구의 지지를 받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진화한 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됐다는 거였으면은요, 이렇게 뇌가 진화 안 하고 근육이 진화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리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는 현대사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것처럼 어디 갔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검은 게 나오냐? 그 폭력 조직의 보스가 주먹이 제일 센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늙은 보스는 늙었는데 이거 젊은 애들 못 당하죠. 근데 그 뭐냐? 그 인간관계를 장악한 거잖아요. 보스는 딴 게 아니라 그죠? 물리적 힘이 아니라 관계를 장악하고 있으면 보스가 되는 거고, 뭐 군사 쿠데타의 수계도 뭐 무기가 가장 많은 부대를 보유한 게 그건가? 그렇다면 박정희나 전두환은 대통령 저기 쿠데타 할 수 없었죠. 그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거, 그죠? 관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쿠데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현대사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하나의 물을 이루어내서 그거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그걸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요.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와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다.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타인이다. 타인이란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경계의 대상이자 동시에 가장 필요한 협력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타인이란 천사 악마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양면적 존재인데요. 요게 포인트가 이거지.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 동일한 인물이 나에게 내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바로 또 그 인간이 최악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진영 논리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살아 없어지고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영 나누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천사가 따로 있고 악마가 따로 있어서 나한테 천사인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자. 응? 악마들은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근데 그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천사 악마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천사들끼리 살면 그 안에서 또 나뉘지? 또 천사 악마. 왜냐면 이건 그 내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악마도 되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다 여러분들은 뭐 다들 이제 성인 되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 그거는 뭡니까? 어쨌든 절반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적어도.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나와 타인의 관계는 상호적이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 그래서 어렵죠. 근데 그거를 다루라고 우리 사회적 뇌가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다시 책으로 가시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같은 집단에 속한 동일한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큰 뇌가 필요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냥으로 식량을 구한다라고 하자면은요, 야, 사냥해서 식량 구하는 문제? 이거는 사회적 지능보다는 어떤 자연사 지능, 그죠? 동물의 생리를 잘 알고, 동물의 습성을 알고, 도구를 잘 만들고, 이런 지능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 지능도 중요하지만, 사냥으로 식량을 해결하는 과정은 수많은 사회적 의사결정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사회적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사냥을 할 것인지, A는 이쪽으로, B는 저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이것도 사회적 의사결정이에요. 단순히, 그죠? 이거 A와 B와의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떠난 사이에 악인은 누가 볼 것인지, 집단은 언제 어디에서 다시 모일 것인지, 사냥에서 성공하면, 실패하면, 심한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다 모두 집단 내의 사회적 관계를 정말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고려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 생각이 또 다르잖아. 또 그걸 다 조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적,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 도구나 그 자연사 지능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왜 이러냐, 그죠? 수많은 사회적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커다란 뇌는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진화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런닝맨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사회적 퍼즐풀이의 연속이죠. 이거를 못 맞추면은, 그죠? 이거를 풀지 못하면은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제대로 사냥이 되지가 않겠죠.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단순하게 뭐 쉽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과 뭘 같이 해보려고 하면은, 그죠? 그건 사회적 의사결정이에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시고요. 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래서 53페이지, 이제 52페이지, 5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장류 진화하는 과정에서 침팬지처럼 뭐 한 40마리, 50마리 또 정도, 우리 초기 인류들도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를 다루면서 협력하고 살 수 있었는데, 150명을 넘어가면 이제 어렵다. 그런데 53페이지 맨 위에서 늦은 줄이죠.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이걸 넘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서 마침내 수십몇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이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이 책이 이제 가장 크게 호응을 얻은 게 요 부분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요거를 이제 설명해 낸 거죠.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대규모 협력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집단적인 허구를 믿게 된 것.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공통의 픽션이죠, 픽션을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이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집단적 상상이라는 게 우리 신피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피질에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대응하는 물리적 실체로서 또는 어떤 그죠? 민족 이런 건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근데 존재하긴 존재해요. 신피질의 패턴으로만 존재합니다. 신피질의 패턴으로만. 뇌의 신피질의 패턴으로만. 그래서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현대 국가, 중세 교회, 고대 도시, 원시 부족 모두 그렇다. 교회는 공통의 종교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일 없는 카톨릭 신자 2명은 함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함께 모을 수 있다. 둘 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패턴이 신피질에 그죠? 자리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세르비아인 두 사람은 상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다. 같이 이제 전우라 그러잖아요. 전우 만난 적도 없는데 전쟁터에서 그냥 같은 군대 소속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 민족, 세르비아 고향, 세르비아 국기의 존재를 함께 믿기 때문이다. 또 사법 체계는 공통의 법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본 적도 없는 변호사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법과 정의와 인권의 존재를 믿고 수임료와 경비로 지급되는 돈을 믿기 때문이다. 근데 결국 돈이라는 것도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돈이라는 것도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신피질의 패턴으로 저장되는 것 뿐이에요. 그 돈을 믿는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이 지어내서 서로 들려주는 이야기 바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사람들이 픽션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공유하는 상상 밖에서는 우주의 신도, 자 54페이지입니다. 우주의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피질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응하는 객관적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무신론자죠. 그죠? 유태인인데도 이스라엘들은 이제 유태교를 믿지 않나 봐요. 유태교의 여호와 이런 거 믿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신도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국가도 객관적인 물리적 대응물이 없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러니까 돈은 화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국가에도 국기가 있는데 국기가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상징물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뭐 돈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실제 실물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권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그렇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시인들이 유령과 정령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불주위에 모여 함께 춤을 춤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 제도들이 정확히 그런 기반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똑같다는 거지. 실제로 유령이나 정령 그거에 대응하는 객관적 실체가 없지만 원시인들의 그 공통된 그 신피질 패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 서로 간의 질서가 강화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세계를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 사업과 법률가들은 사실상 강력한 마법사들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원시인들이 이렇게 유령, 정령 믿고 춤추는 거랑. 그래서 이들과 원시 샤먼가의 주된 차이는 현대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이상하다는 점뿐이다. 그래서 푸조의 신화가 좋은 사례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죠. 유발 하라리가 이 푸조 사례를 들어서요. 요 자신의 얘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는 어렵지 않으니까 쭉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파리에서 시드니에 이르는 도시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에는 슈타델의 남자, 사자 비슷한 아이콘이 붙어 있다. 그죠? 이거 우리가 45페이지는 이 사자, 이 조각, 그러니까 32,000년 된, 그죠? 이 원시, 이 상하로 깎은 요 조각상, 요거와 타고, 55페이지에 있는, 그죠? 푸조 자동차의 사자 문양 상표하고 여기 유사점. 거기서 아마 푸조사를 떠올린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가. 자, 비슷한 요런 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래서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푸조에서 만든 그 차들의 후드에 붙어 있는 장식품이다. 그죠? 그 회사의 좀 로고 비슷한 그 상징물이죠. 그래서 푸조는 슈타델에서 3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발렌티니 마을의 조그만 가족 기업을 시작했다. 오늘날 이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로 전혀 모른다. 그런데 이 효율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2008년 푸조는 15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550억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 푸조 SA 이 회사의 공식 명칭, 이게 푸조 SA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존재한다. 그죠? 푸조 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곧 회사는 아니다. 설사 세계에 있는 모든 푸조 차들이 폐차로 버려져서 고철로 팔린다고 해도 푸조 SA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차를 생산하고, 자, 55페이지입니다.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 회사는 공장과 설비,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고 정비공, 회계사,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 모두를 합친다고 해서 곧 푸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혹 재앙이 닥쳐서 푸조의 임직원 전원이 사망하고 조립 라인과 중격 사무실이 모두 파괴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회사는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 푸조에는 경영자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회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주의 거라고 하지만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경영자가 모두 해고되고 주식이 모두 팔려서 주주가 바뀐다고 해도 회사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푸조 SA가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판사가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공장도 그대로 서 있고 노동자와 회계사, 경영자와 주주는 계속 살아있더라도 푸조 SA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푸조 SA는 물질 세계와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물질 세계, 객관적인 실체, 그죠? 외부 사물의 어떤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세계에서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 신피질에 저장된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조는 우리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법적인 허구라 부른다. 이것은 손으로 가리킬 수 없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서는 존재한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것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에 제약된다. 그죠? 은행 계좌를 열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죠? 법인 소유. 그죠? 할 수 있죠. 법인 계좌. 세금을 내고 소송이 대상이 되며 56페이지입니다. 심지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기소당할 수 있다. 그죠? 회사 자체가 기소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푸조는 유한 책임 회사라는 특별한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이런 회사의 이면에는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개념이 존재한다. 호모사피엔스는 막대한 세월을 그런 개념 없이 살았다. 역사시대 거의 내내 피와 살을 지닌 사람만이 두 다리로 서며 큰 뇌를 가진 존재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만일 13세기 프랑스에서 장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만드는 작업장을 열었다면 그 자신이 바로 그 사업이었다.
그가 만든 마차가 일주일 만에 부서진다면 불만스러운 구매자는 장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그가 작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금화 1,000개를 빌렸는데 사업이 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개인 자산인 집과 가축과 땅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했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채권자들이 그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비롯한 모든 의무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했다. 만일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리라. 실제로 이런 법적 상황 탓에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적 위험을 떠안는데 겁을 냈다. 집안이 완전히 거덜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업은 드물었다. 사람들이 유한회사, 유한 책임, 그죠? 그 회사만 망하면 끝나는 거죠. 자기 개인은 책임을 안 지죠, 그죠? 사람들이 유한회사를 집단적으로 상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맡은 사람과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 57페이지로 갑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회사들이 경제계의 주된 행위자였고 우리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의 주된 행위자죠. 그죠? 우리는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 미국에서 유한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코퍼레이션, 법인 기업인데 이는 아이러니다. 그 어원이 라틴어 코르푸스가 이게 몸이란 뜻이죠, 원래. 그죠? 몸이란 뜻인데 법인에 딱 하나 없는 것이 바로 몸. 그죠? 물리적. 그죠? 물리적 실체. 요거 하나 딱 거기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은 이들 기업을 마치 뼈와 살을 가진 인간처럼 법인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죠? 법인. 인간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법인으로 취급한다. 이것도 참 대단한 그 비유 능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에다가 비유 능력까지. 그래서 1896년 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프랑스의 사업제도 이미 그렇게 갖춰줬던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스프링, 톱, 자전거를 만드는 금속 가공 작업장을 물려받은 아르망 푸조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그 이름을 땄지만 그에게서는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인하고 개인, 아무리 개인 사업자 등록이 그거예요. 그죠? 그게 개인하고는 분리된 사업이죠. 그죠? 어떤 하나의 회사죠. 그래서요. 소비자는 차가 고장 나면 푸조사에게는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아르망 푸조에게는 아니었다. 회사가 수백만 프랑을 빌린 뒤 파산한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 갚을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호모사피엔스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사가 받은 것이었다. 아르망 푸조는 1915년 사망했지만 푸조사는 아직도 잘만 살아있다. 인간 아르망 푸조는 정확히 어떻게 회사 푸조를 창조했을까? 그 방식은 역사를 통틀어 사제와 마술사가 신과 악마를 창조해낸 방식과 매우 비슷했다. 오늘날 수천 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일요일마다 교구 성당에서 여전히 성체, 예수의 몸, 축소된 빵의 형상을 띈다. 성체를 창조해내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 모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활동들이다. 58페이지요. 프랑스 신부의 경우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다. 신성한 복장을 한 카톨릭 신부가 적절한 순간에 엄숙하게 말을 하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신의 살과 피로 바뀐다. 신부가 라틴어로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야릇한 주문을 하면 빵은 그리스도의 살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세 때부터 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왜 이거 아세요? 그 성당에서 이렇게, 그죠? 주는 거, 그죠? 주면은, 그거를, 야, 이게 꿀꺽 넘길 때, 목공 넘어갈 때 진짜 예수의 살이 된다, 이거 해서 아니다. 그냥 상징이다 해서 엄청 싸움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중세 때요.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내 몸이니 나눠 먹어라 해가지고, 내 살이다, 내 피다 해가지고요. 신부가 모든 절차를 정성스럽게 준수하는 것을 본 프랑스의 경건한 가톨릭 신자 수백만 명은 축성을 받은 빵과 포도주에 정말 하느님이 임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픽션, 지어낸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거지. 우리 사피엔스는. 이 푸조 에세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프랑스 법조문이 핵심적인 이야기이다. 프랑스 의원들에 따르면 자기 기는 변호사가 적절한 전례와 성찬식을 모두 따른 뒤 모든 필수 주문과 맹세를 멋지게 장식된 종이에 써놓고 문서에 매달에 멋지게 서명을 날인하면 그러고서 야릇한 주문을 외우면 짠! 새로운 회사가 탄생한다. 1896년에 아르망 푸조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기에 변호사에게 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성스러운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일단 변호사가 올바른 의식을 모두 행하고 필요한 주문과 맹세를 하였다고 선언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제 수백만 명의 강직한 프랑스 시민, 다른 사람들, 그죠? 푸조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시민들도 마치 푸조사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저 카톨릭 그 예수 그거랑, 그죠? 대단한 거죠. 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사실 우리 또 창조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이 질문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신이나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 혹은 유한회사를 믿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더 믿을만하고 어떤 이야기는 이건 사람들이 안 믿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그 무엇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어쨌든 문화 활동으로서 예술을 하던 그러니까 뭐 소설을 쓰던 영화를 만들던 아니면 기업 경영을 하던 우리 스토리텔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스토리텔링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스토리라는 게 사람들이 믿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믿을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본성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본성. 우리가 특별히 잘 믿는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 중에서. 잘 믿는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음모론이에요. 이게 잘 믿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이런 씨가 다 이렇게,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성행하는 거야. 장사하고. 음모론이 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천하나만 음모론, 무슨 음모론. 계속 나오는, 계속 그 뒤에 뭐가 있다. 사실, 그 신이 존재하는 것도 일종의 음모론이죠. 이거 비를 내리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게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러니까 이 현상 뒤쪽에는 의도를 가진 무언가가 있다. 의도를 가진, 그죠? 의도와 목적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 음모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런 이런 사건을 발생시킨 어떤 의도를 가진 뒤에 뭔가가 있다. 그죠?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거 사회적 뇌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일단 가장 잘 믿겨져. 그러니까 쉽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신 이야기라든지 말이에요. 이런 걸 믿은 거지, 사람들이. 신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있는 현상. 이 뒤에는 뭔가 의도를 가진 뭔가가 있다. 신이 우리를 만드는, 그죠?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잘 믿어진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그렇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읽을 목록에 있는데 언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이야기의 기원 이런 또 책이 있어요. 이야기, 스토리. 정말 사실 중요해요. 스토리라는 게. 지금 여기 되게 나와 있지만 우리 특히 지금 어떤 기업을 경영을 하던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내 이야기를 믿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술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픽션을 말하는 건 쉬운데 그걸 믿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믿게 만들면은 공통의 신피질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요. 막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럼 어떤 이야기가 더 강력한 힘이 있을까?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줄이에요. 근데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사피엔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59페이지 메뉴에 서로 모르는 사람 수백만 명이 그걸 믿게 되면은 그 신피질 패턴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이나 나무, 사자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랬다면 국가, 교회,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이걸 못 만드는 거지. 네안데르탈인도 어려웠고 그 앞에 다른 존재들은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픽션을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들어서 그죠? 공통의 신피질 패턴들을 공유하면서 수백 명이 그러니까 자연적 한계에 150명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유명하게 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그죠?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푸조 같은 허구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할 뿐 아니라 막강한 힘을 축적한다. 이런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창조한 것을 학계에서는 픽션,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가상의 실제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란 거기 사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강가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는 전혀 특별한 점이 없다. 녹색 원숭이와 침팬지도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얘들도 막 그 침팬지도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컨대 사자가 근처에 없는데도 녹색 원숭이가 주위에 사자야라고 외치는 것을 관찰한 일이 있다. 이런 막 경계음을 내. 그러면은 거짓말쟁이는 이런 정보를 통해 방금 바나나를 발견한 동료 원숭이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 동료 원숭이는 이 경계음에 놀라가지고 숨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신 바나나를 가로채고 이런다는 겁니다. 막 인간이 먹이를 주면 이런 행동을 막 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 지능은 돼요. 물론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자, 그 다음 문단.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두뇌만 있는 거예요. 두뇌만. 그죠? 사피엔스의 두뇌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발휘하려면은 그 신피질 패턴을 가진 에이전트, 인간이 있어야 돼. 인간이 없으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으면은 신에 대한 믿음을 실행하는 목사나 신부나 또는 그런 군대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우리 신피질 패턴의 돈을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믿어줘야만 돼요. 그걸 지불하고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실행하는 에이전트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돈은 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 하나가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실제는 실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는 없지만은 우리 두뇌 패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뇌 패턴을 가진 에이전트가 존재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슈타델 동굴의 조각가는 사자 남자 수령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을지 모른다. 마법사정 일부는 사기꾼이지만, 사기꾼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기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대다수 마법사는 여러 신과 악마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죠. 오늘날에도 그죠? 무당들은 또 그런 걸 믿어요. 그죠? 뭐 이수진 장군 섬기고, 최영 장군 섬기고, 그 존재를 믿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돈과 유한회사의 존재를 신봉한다. 자, 그래서 60페이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던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과학적인데, 어쨌든 대부분의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이 존재한다고 진지하게 믿는다. 워낙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으니까요. 인권이 어떤 하나의 팩트, 그죠? 객관적인 팩트인 것처럼 우리 인권이 뭐 타고난다, 뭐 이렇게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돼 있고. 그래서 타고나는 거 아니냐? 타고난 자연적 사실 아니냐? 자연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은 사회적 사실이죠. 사회적 실체, 아까 사회적 구성물이죠, 사실. 2011년 유엔이 리비아 정부에게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령 유엔도 리비아도 인권도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픽션일지라도 말이다. 그죠? 유엔도 픽션이고 리비아도 픽션이고 인권도 픽션이죠. 근데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 살게 되었다. 한쪽에는 강, 나무, 사자라는 객관적 실제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존재한다. 근데 가상의 실제는 우리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피엔스의 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타인들이거든. 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강과 나무와 사자의 생존이 미국이나 구글 같은 가상의 실제들이 자비에 좌우될 지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에이전트들, 인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믿고 그에 따르는. 그래서 이제 인권 이런 거, 그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라리가 쓴 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거는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내추럴 자연적 내추럴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인권은 우리가 사회적 실제로서 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지. 인권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한테 인권이 있는 거지, 그죠?
뭐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주권도 우리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그것도 다 허구죠. 주권은 다른 국가가 인정해줘야 있는 거지 뭐. 주권을 인정 안 하면 뭐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죠? 표현이 예. 그런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 허구라고 표현하는 거가 여기 이 단어에 적절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리말로 우리 사용하는 허구라는 단어가 이게 가상화된 실제이잖아요. 그거에 가상화라고 하는 게 허구는 조금 요거과는 좀 다른 느낌이 저는 드는데 적절한 지어낸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 막 차라리 만들어낸 없는 거를 만들어낸 네. 것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정도 표현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허구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풍부한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 풍부한 상상력 이 왜 갑자기 허구를 만들었느냐? 또 풍부한 상상력이란 게 뭐냐, 그죠? 그걸 왜 하필 이런 걸 만들었겠느냐? 왜 존재하지 않는 걸 갑자기 믿게 됐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갑자기 이걸 생각하게 됐다고요? 갑자기 이런 갑자기가 아니라 어디서 유래한 거라고요, 이게? 뭐 했나요? 기억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왜 갑자기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믿고 말이야, 그죠? 모든 사람이 믿고 존재하지 않는 공통의 신앙.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 안 나오죠, 여기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 물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용. 예? 비용. 비용? 아니, 비용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 그죠? 뒷담화 이런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뭡니까 그게? 리스크. 예? 위험?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 그렇죠. 의도 또는 관계도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의도, 목적, 어떤 감정, 그 사람 머릿속에 정보, 그죠? 그 어떤 관계,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적 뇌가.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하거든가 저 사람이 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 마음 상태를 파악해야 되거든. 근데 마음 상태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이런 사물에도 투영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사물에도 어떤 의도, 어떤 목적.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사회적 지능이 이제 범람했다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잠시 이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결국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 이게 다른 데서 이상한 데서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점점 사회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키워 나가다가 사피엔스를 이뤄가지고 조금 독특한 그 유전적인 변이가 발생한 거예요. 변이가 발생했는데 좀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된 거지, 한편으로는. 근데 그 지나친 게 뭐 이익도 있었고 또 뭐 역기능도 있는데요. 진화의 Y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그거 어쨌든 그게 계속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제가 이제 나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요. 다른 쪽은 그런 거 설명합니까? 없어요. 그런 데는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학자들과 제가 이런 거 공부한 것과 종합해서 집단이 규모가 커지면서 덤바이 수와 연관된 그런 추상적인 인지들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진화된 게 아니에요. 뭐 상호작용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작점은 이제 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회적 뇌와 연관된다는 거. 시작점은 그러니까 사회적, 우리 뇌가 점점 그 사회적 경도주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신피질이 커지면서, 근데 그 퍼진 거에 대해서는 따라서는 침팬지, 그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이 쫙쫙 커졌는데 우리 사피엔스 와가지고는 이 뇌에서 좀 특정한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그 다른 대상에도 적용하도록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좀 결정적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 저기
신상엽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잠깐 쉴 때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해요. 이 허구를 이렇게 왜 갑자기 만들어내고 이게 하게 됐느냐? 아이고, 그 다음은 얘기가 기네. 얘기가 긴데요. 우리가 먼저 조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요. 저기 그러니까 65페이지에 정리된 거 먼저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표가 있어요. 표. 좀 내려가 보시면 표가 있을 거예요. 65페이지에 표. 인지혁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표. 약간 뒤로 가시면 표가 있는데 표 없나? 표 있네. 그죠? 표 있죠. 그죠? 네, 65페이지 아래쪽에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혁명이라 그러는 게 이제 우리 유발 하라리가 말하기로는 한 7만 년 전으로 해서 우리 뇌에 어떤 변이가 발생하고 변이가 발생해서 인지혁명,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됐는데 허구를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뭐 침팬지나 뭐 네안데르탈인들은 존재하는 것만 믿고 그런 현실주의자였는데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낭만주의자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낭만주의란 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표현도.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지금 셋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자연 세계에 대한 정보, 그죠? 자연적 정보 전달 능력. 그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정보 전달 능력. 두 번째는 사회적 정보 전달 능력.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능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죠? 자연적 정보, 사회적 정보,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 전달하는 능력. 잘 안 보이세요? 글씨가 작아서? 아니 자연적 그 말이 어디 써 있나?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약간 이거 뭔가 하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쉽습니다. 자연적 정보, 사회적 정보, 그걸 넘어선 사회적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 호모사피엔스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더 많다기보다는 정확한이라는 톤이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그래서 사자를 피하고 들소를 사냥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능력은 다른 존재들도 있죠. 그죠? 자연 정보를 파악하고 그 어떤 그것에 대응하는 행동 반응을 하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도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피엔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이게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뭐 뒷담화 이런, 그죠? 근데 이제 요게 기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피엔스나 침팬지들도 다 요게 있긴 있어요. 요게 없진 않은데, 근데 이제 사피엔스는 특히 사회적 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타인에 대한 정보인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죠? 어떤 그 감정,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와 뭐 좋은 그 경쟁 관계고 누구와 갈등이 있는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겉모습만 봐서 알 수 없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이게 이제 사회적 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요 능력을 가지게 됐고,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규모가 더 크고 응집력이 더 강한 집단, 그래서 한 최대 150명 정도까지 우리 뇌가 이제 커졌다. 뇌 용량이. 이게 그 사회적 두뇌 가설이죠. 그죠? 던바의 수. 요 정도까지. 근데 우리는 요 150명을 넘어서, 그죠? 150명을 넘어서 대단히 많은 숫자의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고, 또 사회적 행태의 급속한 혁신, 변화가 가능했다는 건데, 요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좀 건너뛰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왼쪽으로도 비롯되는 거죠. 어떤 부족, 정신, 국가, 유한회사, 인권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 요거를, 그죠? 이런 것들을 믿고 존재한다고 믿고 또 그거를 전달하고 전달해서 서로 공유하니까 이제 그 150명을 넘어서 어떤 공동의 협력, 그죠?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졌다라는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이 능력,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갑자기 믿고, 그죠?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하게 되었을까? 갑자기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능력은 실제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는 불리하다 그랬죠, 오히려.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걸 믿으면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뭐 요정이나 유니콘을 찾아서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게 불리하죠. 버섯이나 사슴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보다 생존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 네안데르탈인들은 그냥 버섯, 사슴 이런 거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근데 우리 사피엔스는 낭만주의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뭔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요정, 유니콘, 어떤 신, 그죠? 뭐 민족, 그죠? 또는 유한회사, 인권.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능력은 아닐 거고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감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뭐 인권, 뭐 유한회사, 뭐 부족 정신, 민족, 국가. 이 감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해내고 그걸 믿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능력이 그 바로 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전달하는 능력에서 왔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적 두뇌가 진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까지 왔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요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요거 혁신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요거예요. 요거 사회적 뇌의 특수 능력. 이 정말 특수한 능력이에요. 우리 뇌가 가진 사회적 뇌의 특수 능력. 요거를 심리학에서는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의 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인가 육신의 눈 배웠죠. 그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이게 정말 특수한 거라 그랬어요. 다른 존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죠? 개미는 다른 개미의 얼굴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럴 게 오히려 비용이 과다해서 그렇게 그런 신경계를 갖추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특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특수 능력을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 이거예요. 마음의 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거죠. 자, 틀린 믿음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자, 이 그림,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것도 찾으려면 없어요. 없어서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탕 상자에서 이렇게 캔디라고 쓰여 있어요. 사탕을 모두 꺼내고 연필을 가득 넣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상자를 딱 닫은 다음에 이제 옷입니다. 옷에 애들한테 딱 주면 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애들이 딱 와가지고 야 캔디다 사탕이다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야 상자 열어봐. 상자 딱 열면은 애들이 뭐야 연필밖에 없어. 애들 엄청 실망하겠죠. 이거 뭐야, 그죠? 그래서 캔디가 가득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연필만 가득해. 애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세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예요. 다시 뚜껑을 닫고서, 그죠? 뚜껑 닫았어. 안에 연필밖에 없죠. 옆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그죠? 뭐 삼촌, 뭐 누나가 왔어.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누나, 삼촌 일로 와봐. 이제 상자를 닫고서 이 상황에 없었던 어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삼촌이 누나는, 그죠?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겠니?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애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탕이요. 그죠? 이 사탕이라고 써있고, 닫혀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어른 왔어? 사탕이라고 생각하겠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겠죠. 그죠? 사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자연계의 다른 생명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이거 사피엔스만 이런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눈. 육신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죠. 박스에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뭡니까? 박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유발 하레가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한다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그 생각, 또 어떤 정보. 그죠? 정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 사람, 저 사람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거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연필처럼 눈으로 보았던 거, 얘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고. 그럼에도 아이들은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대답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있게 답하고 있습니다. 방금 처음 본 어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그죠? 알고 있다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추측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요. 다른 존재들은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저 사람 머릿속에는 사탕이 들어있을 거야. 사탕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거야.
마음의 눈이란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고 헤아리는 우리 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심리학에서는 마음 이론, 약간 껄끄럽죠. 이론이란 말이 붙어가지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고요.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 능력도 우리 사회적 삶에서 거의 언제나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 뇌 뭐 생각하면 옆에 있으면 저 사람, 그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신념, 의도, 소망, 감정, 지식, 정보. 이 사람 뭘 알고 있지? 이건 모르는 건데? 이거 약간 기분 나쁜가? 이거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거를. 머리를 굴린다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그죠? 상대편 생각을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 그는 내 생각이 뭔지 생각하고 있겠지. 그죠?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파악하느라고 정말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몸무게의 2%도 안 되지만 2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게 그런 거예요.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엄청 에너지를 쓰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돌리는데 사실 이게 피곤한 거잖아요. 타인의 어떤 의도, 그죠? 감정, 제가 뭘 알고 있지? 이거 아나 모르나? 이거 판단하는 게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이거. 이걸 마음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론. 자, 그래서요. 이 사례에서도 아이들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각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마음이론,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한다. 자, 무슨 생각하고 있지? 사탕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는 뭐냐? 이게 의외로 중요한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요 과정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타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까 이제 시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폐아들은 이게 없어요. 이 생각을 못해. 자폐아들은. 타인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이다. 저 사람 마음. 근데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별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일단.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연필인데, 아까 봤으니까 내 머릿속에 연필이 있는데, 저 사람 머릿속에는 사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탕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지. 이거는 독립적이라는 거야. 서로의 마음은 독립적이다라는 그런 가정. 그다음에 두 번째, 타인은 그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타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죠? 그 머릿속에 있는 게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 마음이론을 결여하고 있다면 이 가정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 3세 아이들, 3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나타나요. 3세까지 아이들 또는 여기 안 썼죠. 자폐아들. 자폐아들이 이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론이 발달하지 못한 한 2세나 3세 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아직 발달 단계에서 마음이론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위 사례에서 3세 아이들을 불러서 똑같이 실험을 하면은요. 3세 아이들은 연필이라고 답, 연필. 이거 웃긴 거지, 연필. 이거 자기들이 봤으니까 이 어른은 이거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겠니? 연필이요. 이렇게 얘들은 3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3세는. 5세는 이제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3세 애들은 연필, 자기들이 봤으니까 연필이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도 연필이라고 알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개라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자신들이 방금 상자를 열어본 후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요걸 이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또는 우리 유아적 전지 상태라 그래요. 그죠? 우리 맨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기중심성.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남들도 보겠네. 남들은 가려서 못 보지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보는 건 남들이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알겠지. 그냥 유아적 전지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독립적이라는 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세 이하인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3세를 넘어가서 이제 4세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도 이런 점을 이해하면서 마음이론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아주 자동적으로 갖추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교육을 통해 사회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사회화가 안 되면 언어도 못 배우잖아요. 그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한편으로 타고나는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처럼. 언어 능력도 타고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언어 못 배우는 것처럼 이것도 타고나긴 타고나는데 여기 쓴 것처럼, 그죠? 발달하고 발현하기 위해서는 발달 단계의 절정적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좀 못 배우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안 되면은 애들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사회화를 못 시키면은요. 타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는 좀 이런 걸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조금만 주어져도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론. 자, 그래서요.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느끼고,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도 이름을 갖추게 되고, 타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와는 다른 생각, 신념, 의도, 소망, 감정, 지식, 정보 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사회적 삶에서. 그래서 타인의 의도,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캐치하는 게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 왜 마음이 이러니까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됐네 벌써. 요거 하면 끝나겠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마음 이론이냐? 그러니까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고 헤아리는 우리 뇌의 능력이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타인의 마음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 것이라 말했어요. 이론. 그러니까 만일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C를 두고서 저 C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뭐 감정적 뭐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러저러하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거죠. 그죠? A가 C의 마음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B는 C에 대해서 A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애기 엄마랑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야, 쟤 저럴 거야. 아니야. 그것 때문이야. 다른. 이거야. 이론이,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아니야. C에는 그러거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B가 생각한다면 B는 C 마음에 대해서 A와는 다른 이론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래요. 이론을 세운다는 게 중요해요. 그 능력. 그러니까 A든 B든 타인의 마음에 관한 이론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누구 이론이 맞는지는 모르죠. 그건 또 이제 검증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일단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어쨌든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그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고 헤아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항상 발휘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남들과 같이 있던 우리가 유튜브를 보던 뭘 보던 간에 끊임없이 그냥 그거 생각해요. 그 사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야, 얘 성격이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얘 이거 몰라서 그러나? 얘 지금 화났나? 뭐 이거 항상 끊임없이 그 의도. 이게 왜 이런 거지? 어떤 의도지? 그걸 끊임없이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 이론을 가지게 됐느냐, 이제 좀, 이제 뇌과학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거울 체계라는 뉴런, 거울 뉴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울 신경세포? 이제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닌데요. 일부는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잖아요. 타인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사회적 삶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생각만큼 이 대학교 강의에서 이런 거를 강의나 이런 데서 잘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가장 중요한데,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꽤 잘 읽어낼 수도 있죠. 물론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의외로 잘 읽어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꽤 잘 읽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감이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아직 완전히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회적 모방과 비슷하게 연관된다는 겁니다. 모방하고 연관되는 것도, 요것도 분명하긴 해요. 이게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준 건 아닌데 연관됩니다. 연관되는 게 뭐냐? 이제 모방 본능입니다. 우리 짧은 꼬리 원숭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거울 뉴런, 벌써 한 30년쯤 됐죠. 요게 이 애기 원숭이에요. 지금 출생 직후예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애기 원숭이인데, 연구자가 혀를 딱 내밀었더니 원숭이가 딱 보다가 바로 혀를 내밀었죠. 옆에죠. 혀를 딱 똑같이 따라 내밀어. 연구자가 딱 내밀고 집어넣었더니 딱 내밀고 집어넣어. 이건 출생 직후의 원숭이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뇌 원숭이 세포에 거울 뉴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모방 본능이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본능, 그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본능이고, 모방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모방은 일반적으로 모방은 집단을 이루며 사는 동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본능입니다. 정말 유전적으로 본능이죠. 이거는 왜냐? 다른 개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이 될 때가 많죠. 사실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다 모방하는 거예요. 타인이 어떻게 하면 그걸 따라하고, 그죠? 비슷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모방 본능은 거의 타고나는데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얘기 쓴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출생 직후에 짧은 꼬리 원숭이 앞에서 연구자가 혀를 내밀면 아기 원숭이도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럴 때마다 활성화되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은 그죠? 우리 두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체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여 관찰자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라할 때도 있죠. 이렇게 아기 원숭이처럼 무실결에 실제로 우리도 따라하는 경우 있죠. 옆 사람 손 올리면 나랑 따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게 이 거울 뉴런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모방 본능이. 예. 그게 좀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강한 사람이 좀 더 사회화가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꼭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관찰자의 뇌는 모방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대로 따라하지만 우리는 따라하는 것처럼 뭔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 보면은 그 운동 관련 피질들이 작동을 해요. 근데 실제 운동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데 그 피질들이 작동한다는 것은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장류의 모방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원숭이 대략 한 추정 따라 다른데 한 100배 정도 많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 말씀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고 헤아릴 때도 거울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보면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거야? 저 사람 저거 왜 저러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똑같이 해보면 알아요. 똑같이 해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해보면 그 심정,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옆 사람 웃음에 따라웃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래서 난 안 즐거운데 행동을 따라하면 막 즐거워. 이 즐거워서 웃는구나. 그죠? 그런 상태가 되고 또 대본에 따라서 사랑에 빠진 인물을 연기하다 보면 연기자는 실제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행동을 하면은 그 마음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해봐야 그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타인을 볼 때 거울 이론이 작동해서 그 모방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중요한 그 메커니즘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건 이제 또 됐고 결국 이제 그 얘기 오늘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유발 하라리가 이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게 처음에 뭐였겠느냐? 처음에 아마 우리 사회적 생활이 중요하고 사회적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 그죠?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저런 의도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 그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있어. 실제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물, 자연 현상에도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물을 적용했을 때요. 그 사물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거 누가 여기에 놨지? 했을 때 그 의도 이거 혹시 나를 뭔가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 라는 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물 자체에는 의도가 없지. 이거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행동하면은 유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더 퍼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확장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냥 비가 내렸겠느냐. 그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다,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과도하게. 그죠? 이제 우리가 인간 행동이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뭘 하나 적용하면은 그게
어떤 제한이 있다기보다 막 과도하게 막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물을 가지고 또 거기에 어떤 지위가 담겨 있다. 지위, 사회적 지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열 1위라는 게 뭐 어디 써 있나? 근데 거기에 뭐 왕관, 예? 그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믿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낭만주의가 된 거예요. 낭만주의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이런 그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삶, 문명을 이룩하게 됐고 또 지구를 파괴하게 된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마음이론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예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 다른 존재들은 없어요. 다른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은 이거를 통과를 못 해요. 이 틀린 믿음 과제를.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통과를 못 해요. 이거 아까 그 말씀드린 이거. 뭐 다른 존재들은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침팬지가 뭐 테스트를 하는데 이 통과를 못 합니다. 이거 틀린 믿음 과제. 그건 뭐냐면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뭐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이론을 가진 거로 확인된 존재는 우리 사피엔스밖에 없다라는 거 현재로서는 그건 이제 정설입니다. 일단. 자 오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까 침팬지 조심해 사자 거짓말 했던 거 사자가 없는데 믿도록 믿게 만들어서 얘가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좀 그게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이런 테스트는 통과를 못 해요. 그거는 상당히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소리를 내면은 그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침팬지 나름이에요. 그것도 인간하고 뭐 교육 받은 뭐 그런 애들이 좀 하는 거지. 그건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쉽진 않아요. 어쨌든 다른 존재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